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논의에서 식량이나 먹거리 논의가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기후 변화면은 에너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안전망이라든지 식량, 먹거리 이런 얘기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보완하거나 바꿔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문제가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에너지 대전환이 된다든지 하면 앞으로는 화력발전소나 또 원자력발전소 같이 없어져야 하는 직종들도 많을 텐데 그 직종의 전환이라든지 노동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것들 함께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또 국가 간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기후위기를 만든 그런 국가들보다 전혀 기후위기의 원인과 상관없는 국가들에서 이미 섬나라들은 이미 뭐 물이 막 발목까지 무릎까지 차는 날들을 많이 보내면서 사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이 기후 정의가 좀 실현되고 기후위기를 여태까지 만들었던 책임 있는 국가들, 사회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 해결할 주체로 만들려면 어떤 정책들이나 방법들이 필요할까?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할 거고 세계적인 연대로도 필요할 텐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나눠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후위기에 누가 더 취약한가? 2018년도 여름 너무 더웠어요. 네. 예, 폭염. 40도 막 기록했던. 예, 최고치를 찍었죠. 그래서 그 폭염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열사병으로 쓰러져요.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의 직업이라든지 연령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직업으로는 바깥에서 노동하는 분들, 예를 들면 농민들이 많이 쓰러지시고 철강, 조선 이런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쓰러지기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 훈련 받다가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깥의 외부의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하나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많이 죽을 때 바깥에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많이 돌아가세요. 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폭염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더워진 열기가 그대로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것이 더 더울 정도의 열악한 주거 상황에 있는 분들 쪽방촌이라든지 그쵸. 저소득 예, 지하방이라든지 옥탑방. 음. 그래서 기후라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특정 나이대, 그리고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정 직업, 그리고 특정 주거 형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대책,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폭염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누가 더 취약하고 그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와 드러나는 현상을 함께 해결하는 방향을 동시에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권이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지 뭐 외면하고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준 선생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아무것도 대응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엄청나게 큰 폭염이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폭염이 재난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재난에 그럼 누가 취약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회적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하냐고 했을 때 여전히 통계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호명해주지 못하는 정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제는 많이 뭐 지옥고가 문제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우리가 지옥고라고 말하기도 하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치인들 눈, 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색깔이 입혀질 수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인지 통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지금 되게 시급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그러면 온실가스 줄이는데 돈 들어. 이런 비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온실가스 줄이거나 기후위기 대응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입게 되는 이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또는 인명피해 이런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자료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누가 먼저 파괴되는가.
그게 어느 정도의 충격과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해외를 보면 뭐 호주라든지 등등 많은 국가들에서 말씀하신 보고서를 먼저 만들잖아요. 네. 다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후 난민, 존엄한 이주 얘기하면서 난민들이 이제 많이 자신의 나라로 올 것을 또 걱정하는 이야기도 호주에서는 하고 있는 건 세계적으로 난민이 발생할 거에 대한 이야기들, 뭐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가까워서 그런 것들까지도 적어놓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보고서조차 없다는 게 네. 태평양 얘기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협약이란 걸 만들어서 94년도부터 발효해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2003년경에 이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세션이 막 열렸는데 그 중에 남태평양의 목소리라는 이런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갔는데 우르슬라 씨라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뉴질랜드령에 있는 카트레츠라는 섬이었는데 이 섬이 이제 계속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특히 섬에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이제 소금기가 이제 들어가서 농사 안 되죠.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뉴질랜드나 이쪽으로 3,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주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화석 에너지도 심지어 안 쓴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오로지 나무밖에 안 쓰는데 우리가 가장 처음 피해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동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CO2 배출이라고는 상관없는 분들이 가장 먼저 특히 해수면 상승이라는 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전 충격적이었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슬라 씨는 잘 있을까라고 그 카트레츠의 기후 운동가 이렇게 해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예, 딱 1년 전의 영상이었는데 여전히 이전하지 못하고 섬에서 벌어지는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파리 협정에 의해서 매년 돈을 마련해서 이 나라들이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는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실제 너무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대나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대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 아까 이제 식량 얘기를 했었는데 에너지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전기차를 타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만들었냐? 애초에 만드는 거부터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를 만드는 거 좀 이런 문제부터 접근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2050년에 탄소 중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5도를 넘지 않으려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에는 중립화해야 된다. 이 얘기는 대기 중에 인간 활동으로 추가로 CO2를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빵이 되려면은 혹시라도 배출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포집해야 돼요. 포집하는 방법이 나무가 CO2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 아직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 포집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장이 문제인데 이 포집 저장 나무 심기 다 쉽지는 않잖아요.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흡수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결국 핵심은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를 안 쓰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방법은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화석 에너지가 했던 그 역할을 전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체에서도 전기를 쓰고 이동할 때도 전기차, 근데 전기차만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경운기, 전기어선 다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기 소비량은 또 늘어나겠죠. 전기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발전 부분에서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는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가 누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이
15기가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500기가와트가 필요해요. 57개의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를 다 문을 닫고 그걸 대체하려면은 500기가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전기차는 이 전기를 만드는데 석탄 발전소가 40%, 그리고 가스가 26, 원전이 25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이냐.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면서 원전도 문 닫고 석탄도 문 닫고 가스도 문 닫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면서 전기차도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오늘 시작해서 내일 되는 건 아니니까 30년의 계획을 잡고 같이 이렇게 전환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일자리, 사람들이 사는 공간, 사람들이 살면서 하게 되는 뭐 역할 이런 것들도 다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상 굉장히 환경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생태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얼마나 제공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환을 해야 되고 이제 탈핵해야 돼요, 탈원전해야 돼요 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제공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너무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적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만나서 강의하고 전기에너지 얘기를 하면 내가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주차장에 그 충전기도 없다. 맞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 충전기 하나 만들려고 하면 우리 주차 공간도 없는데 그런 거 왜 만들어야 되냐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더 넓게 보고 더 많은 시민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 또한 지금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고 생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저도 너무 동의가 되는 게, 지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로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가 경험이 돼야지 아, 재생가능 에너지로 갑시다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해 54일 동안 장마가 주구장창 비가 올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SNS에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까지 이렇게 돌았거든요. 이건 너무 이상한데 이게 기후위기야. 그럼 그 기후위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전기가 약 60여 기의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나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내가 소비하는 것들, 내가 사용하는 전기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겠다라는 게 마음속으로 와야지,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지? 전기차나 재생가능 에너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2,400만 대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전기차 보급했는데 한 20만 대도 안 돼요. 그러면 2,400만 대하고 20만 대도 안 되는 전기차, 그러면 2,400만 대를 다 전기차로 바꿀 거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로 가자 뭐 이런 것보다 통행 자체 수단을 없애자. 운송 부분에 논의를 할 때 도시교통체계, 공공교통 이거보다 너무 전기차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을 막 만들 때 사실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뭐 탄소 중립을 하는 길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곳은 좀 천천히 가면서 기술에 더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과감하게 가면서도 시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과감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펼쳐놓고 저는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그렇게 선택할 때 지금 상황을 못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좌초산업 연장 기술이라든지 석탄 액화 가스 발전소를 만들자. 그다음에 이퓨어를 만들자.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CCUS도 배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묻는다는 게 이걸 많이 잡아놓게 되면 그만큼 줄이는 노력을 덜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연장시키고 싶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선택할 거냐 말 것이냐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